갓 태어난 아기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 냉동실에 몇 년 동안 넣어둔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우리 단속반이에요. 지금 단속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6월 들어 서울의 오존 농도가 연일 나쁨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불법 자동차 도색 현장을 단속해보니 심장과 폐에 치명적인 오존을 만들어내는 유해 물질이 기준치 넘게 나왔습니다. 옛 수도방위 차량부 부지에 짓는 새 아파트 청약에 7만 명 넘게 몰리면서 역대 공공 분양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3, 4억 원 낮았지만 지원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불만도 나왔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 2,200여 명. 그중 극히 일부를 조사했는데 벌써 몇 명의 아이들은 세상에 다른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아이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에 충격을 준 엄마는 오늘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했습니다. 먼저 이혜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딸을 출산한 엄마는 하루 만에 병원을 나섰습니다. 34주 6일인가? 그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좀 늦게 오셨죠. 이걸로 조기 퇴원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늦게 병원을 찾아왔고 몸을 추스를 시간 없이 퇴원했습니다. 결국 집으로 아이를 데려와 살해했습니다. 5째 임신 기간은 병원 정기검진을 단 한 번 갔습니다. 달마다 진료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기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 한 번 했겠고. 애초에 아이를 낳고 기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친모는 오늘 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엄마는 죄를 뉘우치고 있고 남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고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경찰은 남편도 범행에 가담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 같은 집에서 생활했고 아내 몸집이 작아 차이를 느끼기 쉬웠을 거란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 출산 병원 기록에서 남편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편분 이름이 전산에 등록돼 있다. 보호자 이름을 그냥 사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까지 진술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부부 휴대폰을 압수해 통신 기록과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아이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지만 찾기 어려운 경우가 벌써 많습니다. 수원에서도 또 다른 유기 의심 사례가 있고 경기도 화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한 명이 그 아이들의 우주 그 자체입니다. 다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은진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에서 발견된 두 아이. 인구 100만 명 이 도시엔 냉장고에 유기된 둘 말고도 출생신고 안 된 다른 아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컸다라고 하니까 6인데 저희는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수사는 이제 경찰 쪽에서 해보셔야 되겠죠. 수원시는 이런 영아 살해 2건을 더 찾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산한 20대 산모,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추적 끝에 살아있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2019년 출산 기록이 있는 다른 산모 1명은 외국인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직 성별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에서만 이런 아이 5명 행방을 쫓았습니다. 지난 2021년 출산 기록이 있는 화성 산모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애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누구 대신 키워줄 분을 구해나가요. 하지만 역시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산에선 산모 이름을 착각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분명히 안전하긴 했고 잘 지내는 거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년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2,236명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출산 기록조차 없는 아이들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이렇게 사회보호망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왜 이런 상황에 빠졌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감사원이 발견한 사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미등록 아동 332명을 추적해봤습니다. 지난 4년간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는 12만 건입니다. 학대 피해를 조사해보니 이 중에서 332명이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학대에 당한 것 때문에 존재가 알려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들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건, 가정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남편과 이혼했는데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부에게 연락을 해야 해서 못한 사례가 다수 나왔습니다. 경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친모가 사라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아닌 바깥에서 몰래 아이를 낳은 청소년 산모들도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 한 번 제도 안에 못 들어왔을 뿐인데 학대와 방임을 당하고 구출되지 못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출생신고를 안 했으니 예방접종이나 건강보험 같은 의료 서비스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성장은 또래보다 더뎠고 건강 상태도 나빴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취약 통지서를 받지 못해 10살까지 집안에만 있다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자란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금융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유령처럼 지내게 되는 겁니다. 2년 전 제주에선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아온 23살, 14살, 21살 세 자매가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을 통보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군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 추적 관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확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예, 뒤늦었지만 제도 보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의료 정보가 출생신고로 이어지도록 하면 되는데 간혹 신분 공개를 꺼리는 산모들이 아예 병원 출산을 피하는 점이 우려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산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익명출산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적인 성격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 등 익명을 원하는 산모들이 되레 병원 출산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같이 도입하자는 겁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보건소 등 지정된 일부 기관에서만 익명 출산을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대안 입법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산부의 접근성과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까지 감안해 익명 출산을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안에는 생모의 신원을 비식별화 정보로 통보하게 하는 등 익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도 TF를 만들어 익명 출산 방안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여야, 정치, 이념이 개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태어나자마자 부모 곁을 떠나게 되는 아이들이 향하게 되는 곳 중에 하나, 바로 베이비박스입니다. 지난 8년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베이비박스의 후원이 크게 줄었고 분유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입니다. 버려지는 순간 상담사가 뛰어나가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10달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펑펑 울어요. 정말. 한 아이는 엄마가 다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엄마와 접촉은 됐지만 출생신고만 하고 키우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아이들은 나은 편입니다. 어제까지 이 방에 있던 아이 3명은 아동복지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엄마가 출생신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지자체를 통해 보육시설 등으로 보내집니다.
보육시설에서 출생신고를 하기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넘게 걸립니다. 베이비박스는 전국에 단 2곳입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61명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습니다. 그것도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후원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아이들 먹일 분유도 부족합니다. 그 전에는 분유 창고에 정말 분유가 이렇게 막 많이 쌓여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전기요금이 오른 것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직원들 임금도 다른 곳에 절반밖에 못 주는데 그마저도 2년째 똑같습니다. 출생 사각지대인데 저희가 안 하면 이 아이들 또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도 아이들이 눈에 밟혀 베이비박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두현 기자입니다. 법원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먼저 한 전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평가 점수를 조작해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원래 평가 점수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조작됐다는 걸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사위원들이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자료를 배포한 것도 면직 사유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공정성을 잃어 위원장을 더하면 방통위의 신뢰가 저해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임기를 2달 남겼을 때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신임 방통위원장의 지명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 밝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혁신위는 비명계가 반대하는 대의원제 폐지도 논의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첫 요구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지적된 불체포 특권의 포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합니다. 이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정당이란 비판을 받아온 것부터 극복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의 특권 포기 서약서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위는 다만 이것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논의한 뒤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가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혁신위원은 원외위원장들의 대의원제 폐지 결의를 거론하며 대의원제 폐지에 힘을 싣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비명계는 대의원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본격화되면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혁신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로 이름 짓고 당에 계속해서 핵심 의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온라인 거래소로 유인한 뒤 돈만 가로채가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 거래소들을 저희가 추적해보니 모두 같은 일당이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몇 명이 수백 명 행세를 하면서 바람을 잡기도 했습니다. 유선희, 이혜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한정화 씨는 지난 1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링크를 누르고 들어간 오픈 채팅방엔 700명 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1,200만 원,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채팅방에 소개된 온라인 거래소로 홀린 듯 들어갔고 하루 만에 4,4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한 씨를 꼬드긴 채팅방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수익을 자랑하며 얼굴 사진도 올리는데 다른 채팅방에는 같은 사진에 이름만 바꾼 사람이 보입니다. 이들이 추천하는 거래소는 이름만 다를 뿐 구조와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마일드 SS에서 SCSS로, SCSS에서 HSS로, HSS에서 베스트 SS로. 지난 4월엔 한 채팅방에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여러 계정을 만들어 바람잡이를 했고 수익 인증도 가짜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 명이 수백 명 행세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일당이 만든 거래소 사기만 지난 1년 동안 전국 6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드러난 피해 금액만 30억 원입니다. 지금 개인 회생 중이고 사실 제 월급보다 더 많은 변제금을 요구받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일당이 벌인 사건이니 합쳐서 수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분들 피해자 건들 받아서 수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있죠. 저희도 다 힘들어요. 그러는 사이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화 씨 맞으실까요? 네, 누구세요? 네, 여기 마일드 SS인데 증거금 남아있으신데 이용 기록이 너무 없으셔갖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산물에서 코인 산물로 이제 방향을 잡을 거라고. 왜냐면 이번엔 코인 투자를 권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한 번 당한 피해자를 계속 노립니다. 원금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대선님께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코인은 물론 금과 NFT 등 종목도 다양합니다. 금 시세 차이를 노린다는 금 마진 투자 사기는 6개월 만에 전국 22개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적어도 17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NFT 투자 사기에 7억 원을 뜯긴 피해자는 사기꾼들이 돈을 더 넣으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동일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이제 동결된다. 며칠 지나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이러는 호황된 얘기를 돈을 더 넣어야 계좌가 풀린다는 건데 보이스피싱에서 자주 보이는 수법입니다. 더 낸 돈은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자 모임 카페나 채팅방을 찾아 들어갑니다. 여기엔 복구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는데 역시 사기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그 피해 규모 또한 제대로 추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내일도 덥겠지만 이르면 모레부터는 장마가 시작될 거란 예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미리 둘러보시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하늘 곳곳 구름이 드리웠지만 전국 기온은 여전히 3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무더위는 주말인 내일도 이어집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는 최고 31도, 대전은 33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일요일부턴 더위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정체전선, 바로 장마 때문입니다.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24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25일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늦은 밤이나 다음 주 월요일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엔 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나 저기압의 크기 등은 아직 변동성이 커 향후 예보를 지켜봐야 합니다. 기상청은 저지대나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오존 농도도 연일 나쁨입니다. 해마다 3,000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가는 게 오존인데 그 농도를 높이는 물질이 특히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하는 곳들이 그렇습니다. 단속 현장에 신지은 기자가 가봤습니다. 단속반이 들어서자 인부들은 당황합니다. 온통 새까만 먼지로 뒤덮인 내부, 페인트와 신나통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무허가 자동차 도색 업체입니다. 신나와 페인트를 섞어서
이제 도색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 과정에서 오존 발생원 물질인 VOC가 다량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재료와 도구가 눈앞에 있는데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합니다. 페인트하고 신나좀 한번 섞어보십시오. 우리는 할 줄 몰라요. 측정기를 들이대자 경고음이 뜹니다. 이 VOC가 지금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죠. 작업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허용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 업체 사장 이제 반항을 시작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장님. 우리 단속반이에요. 지금 단속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정화시설 없이 자동차 도색을 해온 곳이 서울에만 수십 곳입니다. 수시로 단속하지만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여기 사장님 안 계세요? 여기 도주하셨네.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 영업도 합니다. 차라리 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거 한꺼번에 걸 단속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뿜어대는 유해물질은 공기에 그대로 섞여듭니다. 햇빛과 닿으면 오존이 되는데 폐와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네, 이렇게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집니다. 유해물질이 나오면 곳곳에 설치된 여과 장치로 흡수가 되는데요. 총 4번의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최근 10년 동안 오존 노출로 숨진 사람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 청약에 7만 명 넘게 몰리면서 역대 공공분양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강이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주변 시세보다 분양 가격이 3, 4억 원 낮아서 인기가 뜨거웠는데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옛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들역과 노량진역이 가까운 데다 한강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는 8억 7천만 원. 주변 시세보다 3에서 4억 원 낮습니다. 교통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합니다. 분양가가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지의 사전 청약 경쟁률은 2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사전 청약 물량이 255가구였는데 7만 명이 넘게 몰린 겁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210대 1까지 치솟았고 일반 공급 경쟁률은 645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분양가를 고려하면 최대로 대출을 받아도 현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공급 소득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65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많으려면 금수저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정책을 내놨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청약 기준이 많이 좀 빡빡하고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부모에게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평가에 더 많이 참여하는 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돈줄을 쥐고 사실상 평가 참여를 강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학업 성취로 자율평가를 보도록 권고하겠다고 하자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학교 서열화 등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된 갖가지 부작용이 재현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맞춤형 학업 성취로 자율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12.2%에 그쳤습니다. 각 교육청의 의지가 결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각 교육청별 참여율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인 수단도 얼마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직접 주는 특별교부금은 지난해 총 1조 4,600억 원에 이릅니다. 학업 성취로 평가에 참여하는 교육청에 이 돈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진보 성향 교육감의 성취로 평가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돈줄을 쥐고 사실상 일제고사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제고사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국이 동시에 줄 세우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가 필요한 시기에 학력 진단을 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쓰는 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나 학생들 성적 같은 걸 여기에 입력하는 겁니다. 2,800억 원 넘게 들여서 새롭게 바꿨는데 개통 첫날부터 자꾸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 정답지가 출력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로딩 중이라며 접속이 안 됩니다. 일부 기능은 제한돼 있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4세대 나이스가 그제 개통됐는데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작동도 안 했고 로그인 하는데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시스템 오류로 일부 학교의 시험 문항 정답지가 유출됐습니다. 기말고사가 곧 있을 예정인데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지가 출력된 겁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오류는 서울과 경기에서 10여 건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학교에 시험 문항과 답지 순서를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학교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미 시험지를 다 출력해놓고 평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다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하필 학기 중에 새로운 나이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을 2,800억 원을 들여 개발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베트남의 히토류 광물 개발에 협력하고 베트남 원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주석궁에 들어가자 태극기와 베트남 국기를 든 아이들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보 반투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유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회담은 안보와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한 베트남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외교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해경과 베트남의 공안부가 협력해 베트남의 해양 치안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런 해양 협력을 베트남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과 연결짓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반투엉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며 공조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해 히토류 등의 광물에 협력하기로 했고 베트남에 대한 유무상 원조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녁 베트남 국가주석과 국빈 만찬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JTBC 최수연입니다. 중국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른바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국가안보를 해치면 누구나 처벌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정의가 좀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거나 시진핑 주석을 풍자해도 혹 국가안보로 처벌되냐는 우려들이 나옵니다. 외국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4월 반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 같은 건데 기존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반간첩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完善关于网络间谍行为的规定，针对信息网络的特点，明确间谍组织及其代理人等 간접적으로 간첩 행위에 연루되거나 자료를 염탐,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사 권한은 더 강화돼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 소환,
출입국 금지가 가능해집니다. 정보 유출 의심 행위 외에 해외에서 들어올 때 휴대폰을 검사해 당국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이 있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第一当然是像独立、台湾独立等等，比如说习维尼嘲笑现在的习皇帝是蛮危险的。 베이징 한인 사회 역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연령, 비연령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민이나 기억할 그런 입장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지난 주말 퀴어 축제에서 부딪혔던 대구경찰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부딪혔습니다. 대구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자 홍준표 시장이 경찰이 아닌 깡패라며 경찰의 대구시청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이 축제 물품이 실린 차를 막고 경찰은 그런 공무원들을 제지합니다. 양쪽이 엉키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이분에 한번 가려봅시다. 내가 대한민국 검사를 한 사람이야. 그리고 엿새가 지난 오늘 경찰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때문입니다. 시 공식 유튜브를 사적으로 사유한 것이죠. 대구시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비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의 집행도 오해받을 짓은 안 해야죠.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고 비난했습니다. 퀴어 축제 충돌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찰이 시청 들어오는 걸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축제 전인 지난 9일 신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30년 전에 검사로서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 보신 분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단에 개입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찰, 국가 권력끼리 이례적인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어제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학교 폭력으로 괴로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김모군이 남긴 유서입니다. 두 학생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학생들 때문에 답답해서 살기 싫다. 학폭은 너희가 한 것이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라고 적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방향이 줄더라고요. 돌이켜서 보니까 그게 내가 힘들다라는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겐 미안하다며 울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사랑한다고도 했습니다. 겁이 많았던 아이거든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의 마음과 그것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아침 8시 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김군이었습니다. 김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학교 측은 유서에 적힌 학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나오시고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인터뷰를 하거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현재는 없어요. 김군의 가족은 학교 폭력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발인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군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해병대 간부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군화를 할트라거나 부대원을 괴롭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해병대 이사단에 근무 중인 A 중사가 소속 부대원인 B상병에게 자신의 군화를 할트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B상병은 지시대로 행동했지만 가혹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이사단이 관할하는 교동대교 검문소 대기 중엔 다리 위에서 이른바 찍고화를 시켰습니다. 다리 길이는 3km가 넘는데 자신이 지정한 위치까지 달려갔다가 다시 달려오라고 지시한 겁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곳이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혹 행위가 반복되자 부대원들은 A 중사를 신고했습니다. 해병대는 신고 접수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병대에서는 가혹행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임병 입안에 권총을 집어넣어 방아쇠를 당긴 사실이 2년이 지난 후에 알려졌고 샤워장에서 알몸으로 좌우로 굴러를 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사람을 치고 도망간 술 취한 운전자를 CCTV를 분석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떠넘기려다가 그 둘 다 처벌받게 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승용차 한 대가 정지선을 넘겨 횡단보도 쪽에 멈춰 섭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이 한참 늦습니다. 2분 뒤 이 차량, 도로변에 서 있던 여성을 그대로 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잠깐 살피더니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나 버립니다. 목격한 택시 기사가 112에 신고합니다. 이곳 부산 용호램프 부근 도로에서 차량에 치인 50대 여성은 갈비뼈와 다리뼈가 부러지는 전치 12주 진단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동선을 따라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72대를 CCTV 추적을 해서 다음 날 이제 차량 번호를 특정을 했거든요. CCTV로 주점에서 술 마시는 운전자 모습도 잡았습니다. 음주 운전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목된 직원도 자신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을 조사했더니 거짓말이란 게 들통났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까 사장이 이렇게 종업원한테 이렇게 교사를 합니다. 가불관계이기 때문에. 이 30대 여성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번 있었고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주치상과 범인 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원도 범인 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전국의 귀금속 상가를 돌며 금목걸이를 훔쳐온 40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주인이 한눈을 판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채갔지만 CCTV에 잡혔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금목걸이를 고릅니다. 주인이 목걸이 무게를 재려고 잠시 몸을 돌립니다. 그 사이 오른손으로 목걸이를 짚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왼손에 감춥니다. 1초도 안 되는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다른 곳에선 더 대담합니다. 목걸이를 집어서 보는 척 하더니 왼손에 줍니다. 주인이 잠시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노렸습니다. 다른 목걸이를 집어서 걸어달라고 건넵니다. 그러는 내내 왼손에 쥔 목걸이를 확인까지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선 주인이 거스름돈을 찾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목걸이를 챙겼습니다. 다른 곳에 잠깐 시선을 돌릴 때 매우 짧은 시간에 훔쳐간 거라서 당시에는 저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40대 남성은 이렇게 7차례에 걸쳐 금목걸이 2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서울 종로와 부산 등 귀금속 상가가 몰려있는 곳을 노렸습니다. 이 남성은 절도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올해 초 풀려났는데 3개월 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타이타닉호를 보러 잠수정에 탔던 사람들이 실종된 지 나흘 만에 모두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잠수정은 바닷속에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된 걸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잠수정 타이탄 탑승자 5명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 뱃머리 약 500m 부근에서 잠수정의 잔해물이 발견된 겁니다. 잠수정은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져 터진 걸로 보입니다. The debris field is consistent with a catastrophic implosion of the vessel. 한때 쿵쿵거리는 소음이 감지되기도 했지만 잠수정과는 무관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조사관들은 잠수정이 에펠탑 무게와 맞먹는 7,000톤이 넘는 압력을 받은 걸로 추정했습니다.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was unique to the OceanGate submersible was that they used carbon fiber. They're not so strong in compression. 잠수정이 폭발한 시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교신이 끊긴 직후 해군이 폭음을 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비극이 벌어졌다고 애도했습니다.
탑승자 중 한 명인 잠수정 운영사 대표의 아내가 111년 전 타이타닉호에 탔다가 사망한 부부의 후손이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한밤중 미국 시카고에서 주유소 습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대들이 도시를 점령해야 한다면서 청소년 100여 명이 모인 겁니다.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고 당국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미국 시카고 남부의 한 주유소 앞입니다.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진을 쳤고 인근 도로 앞에선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도로를 장악했습니다. 흑인 청소년들이 도시를 장악해야 한다면서 모인 10대들입니다. 이들은 습격할 장소를 SNS에서 공유한 뒤 한날 1시에 몰려들었습니다. 주유소 창문을 깨부수고 그 안에 있는 편의점을 약탈하는 등 일탈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We got young people twerking in the middle of the street, wilding out, cursing, running up and down, jumping on people's cars. 그 과정에서 한 여성이 차에 치이는 사고도 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일부를 붙잡아 무모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천여 명에 이르는 흑인 청소년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도로 위 차량에 올라타고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길을 가던 한 백인 여성을 이유 없이 집단 구타했습니다. 이후 시카고 경찰은 SNS를 통해 범죄 단서를 수집하고 폭력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기습적으로 모이는 청소년들의 습격을 차단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묘소를 다녀왔네요. 그 뒤에 한 말도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회찬 선배였으면 저하고는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존경하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같이 하셨죠. 제가 당대표일 때 노회찬 만약 후보였으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말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네, 송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 지금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지금 상황이란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자신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문에 만들어진 혹 이런 상황들이 아닌지. 송영길 전 대표가 고 노회찬 의원을 그리워했지만 사실 두 사람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차마 그 기억하기 힘든 일들을 다 꺼내놓을 이유도 없이 정의당 대변인의 말처럼 노회찬 전 의원은 스스로에게 추상같이 엄격하려 했고 송영길 전 대표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 더, 송 전 대표는 수많은 정황에도 전혀 설득력 있지 않은 논리로 자신은 모른다고 하고 있죠.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 전 대표인데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된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동조할지는 몰랐습니다. 송 전 대표는 노회찬 전 의원을 그리워하겠지만 지금 이런 송 전 대표의 모습이라면 노 전 의원은 그리워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유도란 이원이고 이원이는 유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 40을 넘긴 나이에 다시 현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죠. 유도의 전설 이원희는 내년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데 이 도전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최중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판승 행진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을 딴 23 청년은 별명이요? 한판승의 사나이, 한판승의 마술사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42 세 아이의 아빠가 됐고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죽을 끓였습니다. 모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자, 각자 기술 연구하고 맞춰. 제자들 사이에서 여전한 기량을 확인한 이원희 교수는 15년 만에 현역 복귀를 선언했고 처음에 도전할 때부터 저는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였고 올림픽 포인트를 쌓기 위해 국제대회에 출전합니다. 설레고 또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항상 1등하러 나가니까요. 체급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을 모두 제패했던 73kg급. 너 괜찮아? 야, 너 힘쓸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얼굴 보더니 거의 한 9kg에서 10kg 정도 감량했죠. 흘러간 시간만큼 체력과 기술은 다소 녹슬었지만 한판승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제 또 유도 철학이 한판으로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상대 허를 찾는 능력은 여전하다 자부합니다. 아테네 이후 20년 만에 또 한 번의 금빛 감동을 목표로 하는 이원희. 지나간 전성기고 앞으로 다가올 전성기를 또 만들어야죠. 국민들에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 말합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싶었고 진짜 도전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JTBC 최종 회계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1,500타점 기록을 쓴 최형우 선수. 기념구를 돌려준 팬에게 오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기념구가 팬의 것인지 선수의 것인지 작은 소동도 있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흔쾌히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감사히 받고 또 보답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한 2,000타점 정도만 딱 치고. 파3 8번 홀. 맥킬로이가 친 공이 핀 앞에 떨어집니다. 2m를 굴러가더니 기가 막히게 홀에 들어가죠. 옆에 있던 김주형을 껴안으며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PGA에 데뷔한 뒤 13년 만에 나온 첫 홀인원입니다. 이 행운의 공, 맥킬로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I threw it away to yeah. I'm not sentimental. I don't care. I'd rather have trophies than golf balls. 네, 기상센터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고 쾌청한 가운데 30도를 크게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모레 일요일부터는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일요일 하루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00mm가 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은 중부지방, 그리고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자, 토요일인 내일 날씨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내륙 지역에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22도, 부산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3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지만 남부지방은 조금 낮겠습니다. 자, 일요일 남부지방에선 장맛비가 내리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은 잠시 수요일쯤에 남해 먼바다로 내려갔다가 주 후반에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이 장마철이라고 해도 정체전선이 물러나면 이내 맑은 날씨가 나타나는데요. 이럴 때 볼 수 있는 밤하늘을 수놓는 여름 별자리를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여름철 대삼각형을 이루는 1등성 3개가 있습니다. 직녀성과 견우성, 그리고 대내부가 속한 별자리가 유명한데요. 각각 거문고 자리와 독수리 자리, 그리고 백조 자리로 불립니다. 또 은하수 한복판에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큐피드의 화살을 뜻하는 화살 자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별을 잘 보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날이 좋고요. 또 주변이 최대한 어두운 곳을 찾아야 됩니다. 또 바람과 난기류가 없는 곳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장소는 높은 산이나 사막인데요. 그래서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마우나케아 산이나 칠레 아타카마 사막 등의 유명한 천문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